정우야, 네가 보증만 서주면 내가 금방 갚을 수 있어.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그 운명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과연 평생 친구라 믿었던 박철수는 왜 거에게 빚을 남기고 해외로 도피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이정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이 독이 된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가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친구나 지인의 보증을 부탁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어요. 군청에서 37년을 근무했죠.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들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은퇴를 2달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노후가 기대됐어요. 아내 미정이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됐고 아들 민수와 딸 서연이 모두 잘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그리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까지.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부부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 놨거든요. 특히 기대했던 건 은퇴 후 계획들이었어요. 미정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젊었을 때 바빠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서예도 배워보려고 했고요. 그런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박철수였어요. 22살 때 처음 만나 40년을 함께해 온 친구였거든요. 둘 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서울에 올라와 고생하던 시절부터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철수는 저와 달리 사업을 했어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는데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일거리를 찾아가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어요. 저희 부부끼리도 자주 만났고 아이들 결혼식 때도 서로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무엇보다 철수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친구였어요. 아들 민수가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이 부족했는데 철수가 선뜻 도와줬거든요.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철수였기에 저는 그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약속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철수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정우야,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서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해. 처음에는 단순히 근황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공무원이니까 신용도 좋고 보증만 서주면 금방 처리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보증이라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40년 친구가 부탁하는데 쉽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얼마 정도야? 5억 정도. 많긴 하지만 내 회사 규모로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야. 그리고 요즘 공사 계약도 몇 개 따놨거든. 5억이라는 금액을 듣고 좀 놀랐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도 큰 액수였거든요. 하지만 철수가 말하는 걸 보니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야, 나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내가 보증만 서주면 내가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철수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미정이에게도 상의해봤는데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보, 보증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뉴스에서 보증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철수를 믿었어요. 40년 우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40년을 지켜본 친구인데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보증을 서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별로 걱정되지 않았어요. 철수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저도 덩달아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철수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정호야, 고맙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빨리 갚고 내 은퇴 축하도 제대로 해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를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철수가 성공하면 저도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한 장의 보증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40년 우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세요? 보증을 서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철수 그 친구가 간간히 전화를 걸어와서는 정호야,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40년 우정을 쌓은 친구답네. 내가 철수를 잘 알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해 봄이었나 철수가 저를 불러서 회사 사무실을 구경시켜 줬어요. 직원들도 10명 넘게 있고 현장용 차량들도 새로 뽑아놨더라고요. 봐라, 정호야. 내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커졌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퇴직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친구 사업도 도와주고 나중에 은퇴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소박한 꿈들을 키워나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갈 무렵부터 뉴스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업계 어려움, 이런 얘기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60대 중반을 살아온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상하게 통화를 피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던 친구가 말이에요. 한두 번이면 바쁘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니까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62인데 그 나이에 친구 찾아다니며 뛰어다니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팠지만 저는 철수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무거운 소식을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미정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철수 일로 좀 복잡해졌어. 미정이가 돌아서면서 복잡하다는 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철수가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37억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정이가 주저앉더라고요. 부엌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저희 둘 다 그걸 줍지도 않았어요. 37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쳤고 채권 추심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된 거예요. 손자뻘되는 은행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철수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일이라더라고요.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을까? 나를 뭘로 본 거야? 하지만 여러분,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실수를 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었을 때라면 모를까.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집에 법원 공고문이 도착했어요. 재산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우리 집, 자식들이 자란 추억이 담긴 공간이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미정이는 그 종이를 보며 오열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집이 경매로 나간다고요? 아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의 인생을 뒤바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즐기지 않던 제가 말이에요. 취기가 올라올수록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스러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경험에 대한 과신으로 더 큰 실수를 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서서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의 배신이 아니라 제 자신의 안일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60대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법원 공고문이 도착한 그날 밤,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미정이는 그 종이를 들고 벌벌 떨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그야말로 절규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당신이 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왜? 미정이가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쏟는 걸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와 결혼해서 언제 이런 고생을 해봤겠어요. 평생 남편 믿고 조용히 살림만 해온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노후 자금도 날아가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미정이는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32살 된 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수야.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들이 손을 들어 막더라고요. 아버지, 37억이요? 정말 37억이에요? 우리 집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증을 서셨다고요? 아들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철수가 40년 친구라서. 40년 친구면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큰 보증을 왜 가족과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셨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경험에 대한 과신으로 성급한 판단을 한 거였죠. 젊은 아들이 저보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도 집에 왔어요.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던 딸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그만둬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딸이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는지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이인데 제 잘못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서연아,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뭘로 해결해요? 집도 팔려나가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29살 된 딸이 이런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철없는 결정을 했는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끊어졌고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아이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얼음장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다들 수군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집이 보증 때문에 망했다더라.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평생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며 동네에서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비가 3개월째 밀렸는데 언제 납부하시겠습니까? 관리비조차 낼 돈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월급 들어오는 날이면 각종 공과금을 먼저 처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관리비도 못 내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채권 추심업체에서도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 평생 부지런히 살며 자랑스러워하던 남편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어느 날 밤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정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당신 잘못에 평생 발목 잡혀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30년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저희 가족이 이제는 좁은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보증금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때는 여유로운 중산층이었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도 간신히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를 가족 모두가 치러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말이에요. 젊었을 때와 달리 회복할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보증이라는 게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나락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63세에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2평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그날,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버리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사진들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 결혼식 사진, 서연이 대학 졸업식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행복한 모습들.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때는 이런 일이 닥칠 줄 꿈에도 몰랐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새로 이사한 전셋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30년 넘게 넓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모여 앉아 TV를 보던 제가 이제는 방 하나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어야 했어요.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도 다 들렸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나와서 겨울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이사 온 후로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30년 넘게 넓은 주방에서 요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싱크대 하나짜리 부엌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점점 양이 늘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루에 소주 한 병씩은 기본이었고 심한 날엔 2병까지 마셨어요.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면서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 도장을 찍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40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보증을 서다니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젊었을 때라면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을 텐데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범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자녀들의 시선이었어요. 민수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고 서연이는 와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무책임한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로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29살 된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평생 자식들 앞에서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짐이 된 존재가 됐으니까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력서를 내밀면 연세가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이래.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됐어요.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니 서로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3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이런 험한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더 이상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 때문에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속이 쓰리고 머리도 자주 아팠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밀려서 체납 상태였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며 한 번도 공과금을 늦게 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철수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6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친구를 믿는 것과 무작정 보증을 서는 것은 다른 일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져야 했는데, 오히려 경험에 대한 과신으로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고통이 단순히 친구의 배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정말 무서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걸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건 딸 서연이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학원 과제 때문에 밤늦게 집에 온 모양이었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는 딸의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데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빠도 힘들겠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의 눈에서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 보였을 때 저는 정말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족들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몇 달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드디어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때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제가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일해야 한다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면 부끄러울 게 없다.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살아가자.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게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공무원 하던 이정호 씨네 경비까지 하게 됐나 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술도 끊고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나 봐요. 미정이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버지, 저도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앞으로는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32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을 무너뜨린 건 철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친구를 믿는 것과 무작정 보증을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는데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6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거짓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경비 일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웃으며 아빠 고생하세요라고 말해줬고 미정이도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예전처럼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70세가 가까워진 나이에도 말이에요.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책임이니까요. 예전 같은 여유로운 노후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체면도 버려야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가족은 결국 우리를 품어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만은 절대 서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보증은 우정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친구라면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늦었지만 배웠으니까 남은 인생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